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면 기사를 통해 복잡한 경제 현안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30일인데요. 코스피가 장중에 4,100선을 넘나들다가 결국 4,086.89에 마감했네요. 여전히 4,000피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장 열기가 뜨겁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 뜨거운 증시 상황의 동력이 과연 뭔지, 그리고 앞으로 KOSP 5000 시대로 가려면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정책 방향은 어떤지 오늘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통해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융감독원장의 다주택 처분 이슈,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죠.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증권사들 실적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 4천 시대랑 딱 맞물려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기사 보니까 NH투자증권 3분기 실적의 대표적인 예시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NH투자증권 3분기 영업이익이 3,913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넘게, 정확히는 107.9% 늘어난 수치예요. 와, 100% 넘게요. 대단하네요. 네, 순이익도 2,831억 원으로 83.8%나 늘었고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시장 전망치 평균 있잖아요. 컨센서스라고 하죠. 네, 컨센서스. 이걸 32%나 웃돌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실적이란 뜻입니다. 컨센서스 30% 이상 뛰어넘었다는 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잘했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아주 잘한 거죠. 다른 증권사들은 좀 어떤가요? 상황이 비슷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키움증권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4,08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2.6% 증가했고요. 오, 하나증권은 654억 원으로 무려 86.9%나 급증했습니다. 하나증권도요? 네, 그리고 곧 실적 발표할 미래에셋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 여기도 컨센서스를 보면 각각 한 480억 원, 5,111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거든요. 네네. 이게 전년 대비로 보면 10%, 40% 이상 증가한 수치니까요.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이 호실적 기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런 실적 호조의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주식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한국거래소랑 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이걸 합친 하루 거래 대금이 51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정확합니다. 거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 사고 팔 때 내는 수수료, 우리가 이걸 위탁매매 수수료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브로커리지 수수료. 이 수익이 급증한 겁니다. LH투자증권 같은 경우만 봐도 이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만 1,699억 원에 달했어요. 와, 그것만으로도 엄청나네요. 네, 근데 단순히 거래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자산관리, 그러니까 WM 부문 성장도 좀 주목할 만해요. 펀드나 레버카운트 같은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 이것도 NH투자증권 기준으로 보면 359억 원으로 증가했거든요. 그쪽도 같이 늘었군요. 그렇죠. 증시가 화랑이니까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같이 확 커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니 당연히 주가도 반응을 했겠네요. 그 KRX 증권지수, 이게 연초 대비 100% 넘게 올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상승세인데요. 네, 119.19% 상승했습니다. 이게 KRX 업종지수 중에서 기계장비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이에요. 이야.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요. 미래에셋증권은 연초 이후에 220%, 220%요? 네, 키움증권 157%, 한국금융지주도 149%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또 증권사들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군요. 기사에 나온 키움증권 안영준 연구원 분석이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단순히 시장 상황이 좋아서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다. 네. 증권 산업 자체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 확대나 증권사 대형화, 주주 환원 강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한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과거 2017년 증시 호황기랑 비교하면서 설명한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2017년 하고요? 네. 그때보다 지금 증권주들의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은 0.9배로 당시 고점인 1.0배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은 당시 7%대에서 지금은 10%대로 개선됐다는 거죠. 아, PBR은 낮지만 ROE는 올랐다. 그렇죠. PBR이라는 게 기업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냐는 거고 ROE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냐는 지표잖아요. 네, 맞아요. 이 수익성 ROE가 개선되었고 또 거래대금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 이걸 강조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업 자체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서 이제 5천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 여기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전문가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지적한 게 바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거였습니다. 세금 문제군요. 네, 특히 배당소득세 개편이 KOSP 5천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같은 경우는요. 배당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라고 하죠. 네, 분리과세. 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부안이 35%인데 이게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높으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배당 받으려고 투자했는데 세금이 양도세보다 더 높으면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ETF, 그 상장지수 펀드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 부담 문제도 나왔다고요? ETF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죠. 네, 맞아요. 그건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ETF가 주식처럼 거래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펀드란 말이죠.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요. 아, 매매 차익인데도 배당소득세로요? 네, 현행 세법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소득세 부담 때문에 ETF 투자의 매력이 좀 반감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심지어 김진욱 한국시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약에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이 배당소득세나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까지 경고했어요. 외국인 자금 이탈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관련 입법 동향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 문제 정말 중요하네요. 그거 말고 또 국내 증시에 좀 고질적인 문제랄까, 산업 구조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어요. 이종영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거니까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한 30%가량 성장할 거다. 그래서 코스피 4,500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4,500선? 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세 가지 조건, 반도체 메가사이클,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AI 산업 고도화,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5,000선, 심지어 최대 5,200선까지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5,200까지요? 와, 조건이 붙긴 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이건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게 항상 지적되는 문제죠. 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박기천 센터장은 경쟁력 있는 산업이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너무 한정돼 있다. 기업들의 가격이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산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 한다. 그렇죠. 또 최광혁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다양한 신규 테마나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걸 좀 확대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제언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당국도 여기에 좀 화답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혁 원 금융위원장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CEO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우리 경제가 지금 저성장 국면인데 이걸 극복하려면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가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모험 자본이요? 네,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이죠. 이걸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우선 그 자기 자본 요건 같은 걸 갖춘 대형 증권사 있잖아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줄여서 종투사라고 하는데 아, 종투사. 네. 이 종투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투사가 되면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 IMA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통로를 넓혀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너무 쏠리는 현상, 이것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언급됐습니다. 아, 부동산 PF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 위험 노출액이 높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NCR은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거든요. 네, NCR. 이걸 강화해서 부동산 쏠림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BDC라는 게 있습니다. BDC요? 네, 이 BDC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해서 한 2분기쯤에는 관련 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 이것도 지금 25%인데 연내에 더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들의 벤처 투자 기회를 넓히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PEF 운용사들에게는 책임 투자를 강조했다고요? 네, 맞아요. PEF 업계에 단순히 단기 수익만 좇지 말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책임 투자 문화를 좀 확립해달라. 그리고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책임 투자.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는 거, 또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 구조도 제도,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F 업계도 사회적 책임 투자, SRI 위원회 같은 걸 출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화답하는 분위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모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고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인데요. 이러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바로 이천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 처분 결정입니다. 아, 네. 국정감사에서 다주택 보유 문제가 좀 시끄러웠는데 결국 강남 아파트 2채 중에 한 채를 팔았고 나머지 한 채도 추가로 처분할 의사를 밝혔다 이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는데 2002년에 취득한 한 채를 최근에 매각했고요. 2019년에 취득한 나머지 한 채마저 팔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와, 그럼 다 팔면 그렇죠. 만약 이 계획대로 되면 상가는 별도로 갖고 있지만 주택 기준으로는 무주택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야, 금감원장이 무주택자가 된다. 표면적으로는 그 유튜버들 방문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한다 이걸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이면에는 더 큰 정책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해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네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좀 발을 맞추고 또 소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을 좀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면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머니부부, 즉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자금을 좀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여기에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힘을 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아, 머니 부부. 대통령도 여러 번 증시 활성화 의지를 밝혔었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했었죠. 실제로 이 원장이 아파트 매각 계약금 2억 원으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는 점, 이게 이런 해석에 좀 무게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이천진 원장이 취임 초기에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던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죠. 네. 감독기관 수장이 직접 부동산 팔아서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 자금 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명확한 신호를 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읽힐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시 화랑의 이면에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동력과 과제, 그리고 또 정책적인 의지까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K-코스피 5000 시대가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화랑과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